네, 코스피가 어제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3.01포인트, 0.95% 떨어지면서 2,389.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일 연속 2,400선을 웃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다시 2,4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1.89포인트, 2.46% 하락하면서 866.99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24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464억 원, 327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66억 원, 2,551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4,45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등 성장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삼성, SDI, LG생활건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각각 1%, 또 2%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종이 목재 섹터가 3% 가까운 약세를 나타냈고요. 비금속 광물, 의약품, 화학, 증권주 등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운수 장비, 전기가스, 기계, 은행 섹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시젠,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도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CJ, ENM, KMW까지 일제히 내림세였습니다. 다만 HLB, 에코프로비엠 등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달러당 2원 3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58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더불어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지금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그래도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나스닥은 지난 2주간 조정을 많이 그렇죠. 받아왔었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제 소위 이제 유럽발 그 코로나 재확산 공포 그것이 결국은 시장에 재봉쇄가 내려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지난 저희가 2분기에 소위 봉쇄를 했을 때의 경기가 얼마나 나빠지는 거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차익 실현 그런 욕구를 좀 더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그런 코로나 재확산 공포에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그 이후에 뚜렷한 어떤 반등을 나타내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조정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그 FOMC 회의에 기대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산 매입에 대한 약속을 기대를 그렇죠. 했었는데 사실은 그 FOMC가 연준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실망감이 이제 일단 추가적으로 좀 드러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어쨌든 임계점을 좀 넘었으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 차트를 한 번만 열어봐 예. 주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코로나 재확산 보시면 저 밑에 붉은색이 이제 유럽이고요. 저 검정색 선이 이제 미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6월부터 7월, 8월까지 급등했다 최근에 이제 좀 내려온 모습. 근데 유럽은 사실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상당히 안정화됐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네요. 예.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프랑스하고 스페인 같은 데가 지금 3월 초수준까지 지금 다시 확산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때 가장 고생을 했던 이태리는 예. 지금 좀 안정을 좀 찾고 있고 독일도 비교적 좀 올라가긴 하지만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코로나 재확산과 재봉쇄에 대한 우려들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의 정책들이 이미 그때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 봉쇄밖에 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고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확산 가능성은 저는 그러니까 재봉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 물론 코스피도 장중한 때 2,380선을 뭐 이탈해주기도 했습니다만 코스닥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코스닥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뭐 첫 번째 차트를 예. 많이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스닥하고 코스닥은 항상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초 이후, 그러니까 1년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모양이 똑같고요. 사실은 어제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의 상승률이 제일 높은 네네. 그런 그 세계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나스닥이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8월 초에 한번 먼저 조정을 받았고 리바운드했다가 최근 나스닥의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같이 하락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지금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어젯밤에도 일부 빠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코스닥도 오늘 정도의 조금 더 조정폭을 맞추긴 하겠지만 아주 급락세가 나타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조정을 두고 이게 조정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동안 단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정이냐를 두고 시각이 차이가 많거든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후자에 적어도 이제 한두 달은 후자에 이제 그 말씀 주신 거에 후자에 그러니까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네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유동성이 그래도 좀 풀려 있는 상태다라는 거 하나고 일정 부분 고점 대비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좀 조정을 이번 주 중순에 좀 받을 것 같고 예. 어제 이제 시장에 공포를 줬던 코로나 재봉쇄 우려 가능성은 각국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부담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익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대만 같은 나라에서의 그러한 그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들 많이 이미 레슨 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유럽이 다시 3월 달과 같은 상당히 그런 거친 그런 재봉쇄 정책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현재는 좀 낮아 보인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오늘 정도 이제 오늘 내일 마무리되고 나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최단기에 반등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던 게 과거에 3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후에 그 정상 이전 수준으로 그 회복이 되는데 거의 300일에서 400일 넘게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보면 126일 만에 최단 기간 만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계가 오히려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단기 과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왼쪽에 핑크색 선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126일 만에 최단기에 시장이 회복을 했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더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첫 번째 있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또 최근에 조정의 이제 일종의 빌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의 우려는 하나는 남겨뒀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 게 미국의 개별 주식 옵션 거래, 콜옵션 예. 거래량이 엄청 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이 3, 6, 9, 12월에 있는 세 번째 금요일의 4만여의 날이었습니다. 네. 소위 컷오프 위칭 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소위 물량을 좀 털고 갔으면 좀 오히려 편했는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붉은색 선이 개별 주식 콜옵션의 거래량입니다. 지금 예. 거의 소위 풋옵션, 지수 풋옵션 수준만큼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집중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로 이제 다시 넘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일종의 좀 변동성의 어쨌든 잠재적인 위험은 남긴 상태에서 소위 4만여의 날을 지냈다. 이런 것은 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창업자가 사임하는 사태의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콜라 주가가 20%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고요. 또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GM 역시도 4%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도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니콜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울고 웃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런 종목들이 참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즉, 제한적 영향이 오늘부터는 있지 않을까.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즉 패닉 셀링의 이런 모습은 좀 멈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이 한화 이런 솔루션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두산 퓨어셀이나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주식이니까요. 여러분들 면밀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런가 하면 지금 다우가 1.8% 하락 마감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8개월 만에 지금 1,15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원화에 대한 이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원화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이 해외 직구족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의 그 구매 심리가 해외 쪽으로 좀 뻗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좋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플랫폼 업체인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송을 하다 보니까 택배, 바로 이 CJ 대한통운, 그리고 결제에 들어간 전자 결제 관련된 KG 이니시스나 NHN 한국사이버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차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죠. 시장이 그동안에는 유동성 장세로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어떤 분위기로 움직여주고 있다. 바로 이 펀드멘털 장세 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숫자가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거기 관련된 주식들, 최근에 숫자 제일 잘 나오는데 어디죠? 바로 이 언택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준비디오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위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알서포트, 스튜디오 드래곤, NC소프트 등 언택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곽광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관련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6% 추가적인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375선이고요. 코스닥 1% 넘게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856선까지 내려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내림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6만 4천 원이고요. 네이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장에서 LG화학이 많이 또 떨어졌었고요. 오늘 낙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0.4%가량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4% 넘게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4,200원이고요. CGN 0.9%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이 10% 가까운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3,1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가량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또 주가 내림세를 나타냈던 헬릭스미스가 또 오늘장에서도 역시 급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헬릭스미스죠.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9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앞서서 이제 FOMC 그 회의 결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을 내놨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신용 스프레드하고도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국 그 속담에 그 김치, 그러니까 소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네.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좀 그랬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저 차트가 좀 색깔을 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 그 파란색 선 자체가 지금 신용 스프레드 추이고요. 예. 그다음에 옅은 그 녹색 차트가 지금 연준의 자산 증가율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한다. 결국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엄청나게 비싼 금리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예. 내몰리는 거죠. 신용 경색이 온다는 그렇죠. 거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소위 자산 매입을 통해서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연준이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자산이 급등을 합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한 번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준이 다시 한번 신용 그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이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 비교적, 물론 연초보다야 신용 스프레드가 높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연준은 추가 자산 매입을 발표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가 이미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앞서서 좀 과도한 기대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역으로 합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채 시장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실탄을 여기서 추가로 더 쏘아봐야 더 낮을 게, 얻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준은 현재의 상황을 이제 태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연준이 한 2023년까지는 이제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국채금리도 낮아지고, 이게 발행금리죠.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 수익률도 낮아질 거라고 믿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그 차트를 지금 제가 되게 예. 복잡한 차트 하나 열어져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지금 향후 3년간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국채 금리가 계속 낮아질 거다. 그러고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렇죠. 성장주 투자자들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밑에 보시면 과거에 연준이 이제 3번의 그 소위 QE, 양적 완화 3번의 QE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준금리는 저 밑에 보시면 되겠지만 제로로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네. 하지만 그때 보시면 저 검정색 선이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명목 국채금리입니다. 예. 낮게 시작해서 높게 끝납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시장의 명목금리가 계속 낮은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과거의 교훈, 경험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계속적인 현재의 스타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이 그런 시그널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목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이러면 국채 가격 떨어지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역시 성장주의 상승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로 보여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연준이 이제 그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열린 FOMC였는데, 그 인플레이션 2%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걸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준이 명확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것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연준이 세계 특히 이제 경제 대통령, 사실은 세계의 이제 중앙은행이고
이쪽의 방향성 자체가 전 세계의 그 자산 흐름을 크게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플레이션 평균 물가 목표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금리 방향성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의 어쨌든 큰 향후 움직임이 이것이 시장의 그런 큰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연준이 그 평균 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네네. 시장은 이제 믿지 않는데 채권 투자자나 성장자 투자자는 그걸 믿지 않는데 연준이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뭘 할 수 있느냐에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금융 조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환율과 주식 평가, 채권 금리, 신용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것이 18개월 정도 소위 이제 그 핵심 물가 지수를 선행을 합니다. 결국 이걸 올리면 핵심 물가 지수, 즉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아까 지금 이미 시장이 다 아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지금 예. 저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소위 금융 조건을 완화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그 강화, 예. 타이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신용 스프레드 이 모든 거는 다 완화로 충분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건 저 밑에 이제 고동색인 결국은 달러, 네네. 환율만 지금 좀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내리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연준이 의미하는 향후에 할 수 있는 정책은 달러 약세를 그러니까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달러 약세 기조를 사실상 연준이 용인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신흥국 통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달러는 신흥국 통화 대비 지금 많이 약세 흐름인 거잖아요. 이걸 네네. 연준이 계속해서 용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나중에도 차트를 보시겠지만 결국은 연준이 현재의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금융 시장의 어떤 규제 자체를 완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금리 상승은 필연적인 거잖아요. 이러면은 네네. 뭐 채권이라든지 성장주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6개월, 뭐 길게는 한 10년간 누렸던 그런 장기적인 채권의 강세, 네. 그다음에 성장주의 강세의 큰 변곡점에 있어서 연준이 사실상 시그널을 준다. 지금 최근 한 2, 3주간 변동성, 특히 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전의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기대하시지만 예. 연준은 좀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다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경상수지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적자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2년 만에 최대폭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1,700억 달러, 저 붉은색이 지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수지가 저런 식으로 적자가 대폭적으로 나타났던 게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저 흐름입니다. 예. 저 기간 동안 보시면은 무역가중 달러 지수 자체가 파란색 선인데 계속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 때는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용인했던 거거든요. 지금 상황도 이제 같은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구조적으로 연준이 달러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반면에 지금 중국은 오히려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지금 9월달 20일 정도 지나는데 처음으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수출 플러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품 관련된 이제 상품 수출이 호조,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 예.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지금 GDP 대비 올해 한 3% 이상 날 것 같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국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은 결국은 플러스 요인, 결국 그런 것들이 9월달에 수출 플러스 요인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것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성장주도 당분간 상승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국 시장 자체가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위안화와 이제 한국의 원화가 같이 연동되면서 그렇죠. 결국은 위안화 강세는 한국의 원화 강세로밖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차트를 열어주셨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금리 격차 괴리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금리 격차 얘기를 저희가 개장 이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9월 20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1% 넘게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제2의 테슬라로 주목을 받았던 니콜라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대법관 공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느껴지는 상황에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역시 0.9%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어제 외국인 매도를 나타내면서 증시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주는 모습이었죠.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매매 패턴까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2,388포인트. 코스닥도 보합권이죠. 867.29포인트입니다. 일단 어제 선제적으로 양시장이 모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관망 심리 좀 깔리면서 시장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횡보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84,200원.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4% 넘게 올라갑니다. 77만 1,000원이네요. 네이버 보합이고요. 어제 많이 떨어졌던 LG화학 오늘 2%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만 1,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삼성물산도 올라갑니다. 포스코가 2% 상승으로 1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0.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 창업주가 사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콜라의 2대 주주인 하나솔루션이 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역시 또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5%. 어제장에서는 7% 떨어지면서 39,400원, 4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는 지금 하나솔루션 매수 주문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0.8% 상승합니다. 양봉이에요.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초가 94,600원입니다. CGN 1% 올라갑니다. 그리고 HLB도 상승세고요. 알테오젠 1% 내림세로 192,200원, 카카오게임즈도 1% 떨어지고 있습니다. 5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39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지금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시장을 좀 하단을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 오늘은 209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 화학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화학 섹터에서 역시 같이 순매수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화학 섹터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의약품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7억 원가량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입니다만 역시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달러 환율 5원 90전 상승하면서 1,163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 계속해서 전망이 1,150원 얘기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그 위안화가 장막판에 미국이 흔들리면서 좀 올라가면서 어제 원화도 이제 같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까 차트 한번 열어보셨지만 일단 위안화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폭이 미국
중국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중국의 그 명목 금리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지금 계속 낮은 0.6%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지금 10년물 금리는 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차이가 지금 250bp까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보통 그 금리의 차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위안화, 달러의 그런 환율 방향성도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위안화의 강세가 덜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 그 금리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래서 지금 올해 말로는 6.5위안 달러당, 예. 내년으로 가면 6위안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이전 수준으로 2018년 초반대까지로 완전히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원화의 그 방향성입니다. 달러 대비 방향성.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위안화 방향성 자체가 6.5, 6.2 이렇게 내려간다면 지금 원화의 방향성을 그대로 맞춰본다면 6.5위안이면 한 1,115원 정도, 예. 그다음에 6.2위안이면 1,070원까지 많이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환율, 원화의 강세 방향성, 달러의 약세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에 맞춘 투자 전략으로 보통 왜 예전에 저희가 금 얘기 많이 했었어요. 달러 약세 해지 상품으로 금 쪽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커머더티가 원자재 쪽으로 관심을 좀 넓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또 열어봐 주시면 제가 계속 누누이 앞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오면은 상품 지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 말씀을 드리는데 저 차트가 뭘 의미하냐면 미국에서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지수, 네. 에너지 제외한 상품 지수를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상대 성과를 나타낸 겁니다. 내려가면 상품 지수가 수익률이 안 좋은 거고 올라가면 상품 지수가 좋은 겁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노란색 선을 그어놓은 때가 장기적으로 달러의 약세가 있었던 지난 3번의 기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다 공이 상품 지수 자체가 우상향을 예.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달러의 약세 기조를 미국의 그 연준이 용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그러한 그 장세, 결국은 그 소위 상품 지수의 강세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 업종의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금 가격은 그럼 어떨까요? 금 가격은 뭐 2,000달러 가까이 가니까 이제 3,000도 금방 갈 것처럼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 위에 좀 횡보세 좀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예, 상품 지수 내에서도 보시면 소위 귀금속, 예. 금과 은 가격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 유지가 됐는데 여기 이제 아까는 이제 상품 지수를 S&P 500으로 나눈 거고 지금은 금 가격을 S&P 500으로 나눈 장기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2000년, 2012년도 그때가 이제 S&P 500 때문에 제일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 그러니까 원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뚫고 이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상대적인 자산군 간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달러 약세로 가면 사실 S&P 500보다는 금에 대한 그러한 그 유효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나타내주는 차트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제 다 왔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바로 미국 대선이에요. 6주가 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미국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이 대선이라는 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연말까지의 최대의 사실은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저는 대선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특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봤던 차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 미국의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여주는 건데, 저 밑에 하늘색 선은 그러니까 현재 기존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을 때, 그러면 계속 우상향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집권당이 이제 연임에 실패하고 새롭게 바뀔 때, 대통령이 교체될 때 보시면 보통 9월 달부터 계속 지금 지수가 빠지는, 결국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이제 저 국면으로 트럼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월별로 놓고 보시면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엔 네. 11월 3일인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6월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해 갖고 월별 지수의 변동성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11월로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이제 안정화되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지금 10월, 11월 갈수록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예. 역사가 말해주는 건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12월 되면 이제 예. 마무리가 변동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제 걱정은 12월까지도 지금 변동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변동성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그런 방향성 자체는 시작 자체가 누가 더 이길 거냐에 대한 그 배팅, 확률 배팅을 놓고 보시면 계속 바이든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실 그 코로나가 미국에서 확산이 되는 시기에 바이든의 그 우세가 계속 왔었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의 우세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제 붙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합주가 점점 늘어나면서 누가 될진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양쪽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손쉽게 누가 이긴다 단언하기 어렵고 거꾸로 지금 상황 자체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명쾌하게 승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사전 그 우표 투표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벌써 이게 선거는 한참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실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현재 그 행정부인데 네.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가능성을 의논하는 게 좀 주장하는 게 좀 약간 어불성설처럼 네네.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표 투표는 보통 그 민주당 지지자들, 예. 바이든 지지자들이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 투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종의 이제 좀 잽을 날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걱정을 좀 더 증폭시키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걱정이 그냥 기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사실은 상당한 우려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 게 보시면 이때가 부시하고 그러니까 조지 W 부시와 엘고가 예. 맞붙었던 게 2000년도 이제 11월인데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사실은 플로리다의 그런 재검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한 달 이상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다는 거를 발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혼란이 왔었던 거죠. 한 달 동안이나요? 예, 한 달이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점선을 걸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S&P 500이 거의 10% 저 하락을. 검정색 선 그렇게 빠진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예. 게 한 달 만에 S&P 500이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이 누군지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공포에 질린 거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때 다행스럽게는 그때 이제 소위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막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문제는 저때 그 재검표 논란을 막았던 게 지금 부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부시 대통령 측의 소위 말하는 캠페인 선거단에 로저 스톤이라는 그 소위 캠페인 그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가서 사실 물불을 안 가리고 저걸 막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최고 참모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저렇게 상당히 물불을 안 가리는 분이 지금의 이제 트럼프의 선거 진영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충분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투표가 끝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설사 거기서 졌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네요. 순순하게 젖새처럼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한 변동성이 저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12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11월, 12월에 적어도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고 그것이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현재 진영도 만만치 않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흑인과 관련된 사태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한 2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바이든 쪽으로 흑인 진영이 완전히 다
그 소위 결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부정선거 논란 이런 것들을 흑인 쪽에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상당 기간 11월, 12월 동안은 상당히 미국에서의 그러한 정치 불확실성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는 뭐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시장에서 또 뭔가 수혜가 되는 섹터라든지 또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12월로 갈수록 좀 위험 관리에 좀 더 매진하셔야 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결판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그래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네. 1970년도에 지난 50년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상당히 좋았던 수익률을 냈던 업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헬스케어, 금융 이쪽입니다. 반면에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좋았던 거는 소비재, 소재 뭐 이런 쪽입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트럼프가 된 네. 이후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주 헬스케어가 지금 좋았습니다.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차트하고 지금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보통 시장에서 누가 집권하면 되게 좀 손쉬운 방정식이죠. 그냥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면 어느 업종이 된다. 이게 되게 쉽게 계산을 상식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앞뒤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결국은 누가 집권하느냐는 오히려 이제 우연히 일치가 되는 거고요. 예. 결국은 대략 10년간의 그러한 산업 사이클, 아, 산업 사이클이요? 예, 업황 다음 사이클이 차트. 네네 예. 다음 차트 열어보시면 어느 업종이 이제 고점을 찍느냐 저점을 아. 찍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도 닷컴 버블 아까 엘고하고 부시가 붙었었던 네. 그 고점 때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주 헬스케어의 비중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금융과 에너지가 역대 최저였고요. 이게 2008년도 이제 오바마가 들어올 그타임에는 기술주가 역대 최저. 반면에 이제 소위 금융 에너지는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것이 다시 지금 10년간 지나와서 지금 2020년 왔을 때 기술주 헬스케어가 또 역대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던 현 시점에서 10년다의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된다면 기술주 헬스케어는 이제 아래로 좀 내려가고 예. 지금 금융 에너지가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경기 민감주가 좋아지는 모양을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누가 대통령 된다보다는 산업 사이클에 좀 더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사이클에 집중했을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뭐 금융주를 포함해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저희가 계속 연준의 예. 그런 방향성, 인플레이션 기대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저 방향이 나타나느냐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산업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예, 신재생 쪽은 뭐 소위 에너지 전환에 대한 큰 틀에서 여전히 유효하고요. 사실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시간의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에는 궁극적인 방향은 그쪽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산업이 기업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쪽 방향은 유효하고 다만 아까서 에너지가 제일 바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에너지 전환이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그 셰일 오일 생산량을 줄인다면 예. 오히려 거꾸로 러시아나 사우디가 수혜를 받고 에너지가 저점을 해서 리바운드할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역발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쨌건 연말까지는 좀 변동성 확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비중으로 그러한 변동성이 끝났을 때 저 스타일 변화가 나타나는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네. 그러한 좀 조금 호흡을 좀 한숨 멈추고 가는 이제 한숨 쉬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 추세 시작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 지금 당장 이번 주 있었던 하락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저 11월, 12월에 아까 그러한 변동성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내림세고요.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LG화학 오늘 2% 올라갑니다. 64만 1,000원이고요. 하나솔루션도 어제 7% 급락 흐름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림세입니다. 38,750원이네요. 호텔신라 1.8% 약세고요. 유한양행도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LG전자,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LG전자 내림세고요. SK이노베이션, 네이버까지도 하락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도 2% 하락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18%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뭐 바이오조라든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포스코 흐름 좋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19만 4,500원으로 지금 2% 가까이 올라가고요. 유한양행은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 받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는 내림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 2% 약세고요. 자, SKC, 호텔신라, LG화학, 현대차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LG화학이 오늘 반등이죠. 1.5% 상승세. 현대차는 내림세고요. SK텔레콤 2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오늘 0.8% 하락입니다. 오늘 시작 대비로는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2,368선이고요. 코스닥도 1.8% 내림세로 850선마저 좀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9월 20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